의. 자, 일반 원칙이란 것은 법적 공동체로서 당연히 도출되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뭐 틀린 표현은 없을 거고. 자, 이런 일반 원칙이 행정법에 표현된 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큰 의미 없고요. 이제 일반 원칙 성질은, 자,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그 원칙이 실제 표현이 되고 있는 조문들도 꽤 있어요. 여기 이제 헌법 37조 2항에 비례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조문들도 있더라. 큰 의미 없고, 일반 원칙의 상당 부분은 헌법상의 원칙이 구체화된 거다. 그거 하나 그냥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별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이러면 X야. 그러니까 거의 아까 네 가지 원칙은 다 헌법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헌법상의 원칙이 구체화된 거다. 별표. 당연히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겠죠. 따라서 일반 원칙 위반하면 재판할 때 위법이 나오는 거야. 역시 별표. 다음, 일반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그 행위는 위법. 그렇죠? 위법하게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일반 원칙에는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 그 외에 뭐 신의, 성실, 권리, 남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비례 원칙부터 해보자. 비례 원칙이라 행정 주체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뭐 이걸 틀리게 낼 수는 없겠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너무 심하게 금지하지 마라. 헌법에는 과잉 금지라 그래요.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번. 비례 원칙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공법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법원칙이자 법치국가의 헌법적 통제 척도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뭐예요? 어떤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 때릴 때 항상 과잉 금지를 따지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뭐 그렇겠지만. 3번. 비례 원칙은 일반 추상적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경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필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법은 이렇게 넓게 정해놨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술을 한 0.05001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1년을 때리기는 너무 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정의, 요 사람한테 가장 적당한 처분을 찾아내는 게 필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적합성 통과하고 필요성 통과하고, 이러면 저울질을 해보니까 1개월 영업정지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찾아낸다. 정수기가 뭐지 필터로서 필터같이 요 과정을 거치면 가장 합당한 처분이 어떤 건지 대충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야. 어떤 교과서에 이제 이 표현이 들어가서 모든 교과서가 다 뺏겨서 쓰고 있습니다. 특이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필터로서 기능을 하는 건 비례 원칙이다. 뭐 동그라미 정도가 되겠죠. 연역. 자, 비례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시작됐으나 오늘날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된다. 원래 행정법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리 국가가 처음에는 야경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경찰 국가. 그러니까 경찰 행정법에서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근데 급부에도 너무 심하게 주면 안 되고 막 다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역시 동그라미 정도. 근거. 실정법적으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그러니까 어떤 조문을 뒤져봐도 비례의 원칙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형량한 규정으로서 헌법 3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례도 거기서 근거한다 그래요. 헌법 37조 2항을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네요. 헌법 37조 1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이 이제 그거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해야 되고요. 제한을 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제한해라 이런 말이겠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우리가 비례 원칙이란 걸 찾아낼 수 있겠다. 그 밖에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소송법 등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읽어볼까요? 경직법 1조. 이 법에 규정된 경찰권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 말이 뭐야? 이게 비례 원칙이잖아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라. 됐죠? 헌법 37조 2항만 동그라미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적필상 동그라미 했어요. 두 문자, 적필상. 자, 먼저 적합성의 원칙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은, 작용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뭐 특별한 말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 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적합한 수단은. 자, 그 중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때 최소한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표현은 우리가 최소 침해의 원칙.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별표죠. 화살표를 필요성으로 화살표. 최소 침해의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상당성이 아니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 자, 목적 실현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는 합리적인 형량이 요구된다. 즉 공사이익의 비례가 요구된다. 다른 말로 협의의 비례 원칙 별표. 협의의 비례 원칙은 필요성이 아니라 상당성을 말한다. 상당해야 된다. 저울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성의 원칙 같은 말. 즉 적합하고 다음에 필요한 수단 통과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단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하고 그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인 공익을 비교해 봐서 이 사익보다는 공익이 클 때 그때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형량을 해보는 거예요. 저울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죠? 적합성 심사에서 통과되면 필요성 심사하고 그 다음에 상당성 심사하는 거예요. 단계적 심사 구조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원칙은 단계적 심사 구조를 이룬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성의 원칙을 심사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단계적 심사 구조라는 거야. 요거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를 심사한다 이 말이야.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비례 원칙 위반이야. 그냥 그런 의미야. 그렇죠. 단계적 심사 구조를 이룬다. 적필상하면 비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위반의 효과는 헌법상의 원칙이니까 위헌 위법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위헌 위법이다. 따라서 2번 만약에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어떤 영업정지 이런 게 나오면 쟁송을 제기하고 잘못됐으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제거해달라 이런 걸 청구하면 돼요.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적용 영역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경찰 영역이든 급부 영역이든. 그래서 시험은 이제 두째 줄이 나오는 거야. 자, 급부 행정은 국민에게 수익적이라는 점에서 비례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내요. 그러면 왠지 맞는 것 같잖아. 근데 X예요. 급부 행정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그렇죠? 따라서 급부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과잉 급부 금지 원칙을 의미로 적용되는 거죠. 지금 그 병장 월급이 얼마요? 한 10몇만 원 된다 그러죠. 급부잖아요. 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병력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군인들한테 월 5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안 되지. 너무 많이 줘도 안 되는 거야. 비례 원칙 위반이야 그것도. 그래서 급부 행정 영역에도 당연히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게 별표야. 신뢰보호의 원칙. 좀 이따 배우면 신뢰보호 원칙도 다 뭐예요? 법률 적합성과 신뢰보호 이익을 형량을 합니다. 이 형량하는 건 다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따가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신뢰보호 원칙 요건, 즉 선보채 인발의 요건을 해당하더라도 한계를 따져봐야 돼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결정하거든요. 결국은 저울하는 거니까 협의의 비례다. 재량행위도 일탈 남용을 주로 이제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많이 따지게 되죠. 부관도 너무 심하게 아까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라 이런 걸 부관이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죠. 이 부관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 8차선을 진입도로 해라. 이거는 너무 심하죠. 비례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취소 처리할 때 역시 취소 처리할 때는 무조건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량을 해서 취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한의 법리 나중에 배우게 돼요. 행정계획도 뭐예요? 공익과 공익, 사익과 공익, 사익, 사후간 이런 형량을 잘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돼. 역시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나중에 배우죠. 강제를 할 때도 당연히 비례 원칙에 따라서 강제를 해야 될 것이고 사정 판결도 결국은 뭐예요? 위법한데 취소 판결 때리기에는 현저히 공익에 반하지는 않는지 저울질을 해봐서 사정 판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비례 원칙이 적용된 경우가 아닌 것은 거의 내기가 어려워. 거의 다 비례 원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끝.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위반한다라고 본 판례도 있고요.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인데 이걸 모르고 있던 도서 대여업자가 이게 이제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고 고시가 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아니, 얼마 안 된 거야. 이 도서 대여업자를 모를 수도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됐으면. 그런데도 뭐예요? 700만 원이나 과징금을 때렸대요. 자, 이거는 좀 심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야. 실제 비례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따져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 심하냐 안 심하냐 형량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근데 뭐 알아두면 결론까지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이건 좀 심했겠다. 모르고 있었고 8일밖에 안 됐고 따라서 비례 원칙 위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 변호사법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판사로 재직된 15년 미만인 자는 개업 직전 2년 이내의 근무지에서는 3년 동안이나 개업을 못하도록 했어요.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그죠? 내가 대구 고향이고 내가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싶은데 3년간이랑 딴 데 가야 돼. 나는 여기는 개업을 못해요. 자, 정관예우 때문에 뭐 그런 조항을 두는 건 그래도 이유가 되지만 3년이란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헌재도 위헌 결정을 때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약간 법과 관련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도 헌재 재판관들도 거의 다 법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나중에 이제 옷 벗고 변호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재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 위헌 때려줘요. 이것도 위헌이다. 위헌. 결론을 알아야 돼. 3년간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한 건 너무 심했다. 위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유사 휘발유를 판매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 주유소를 샀어요. 자, 이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 사업 정지 기간 중 최장기인 6월에 사업 정지를 때렸대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허가를 배워야 되는데 갑이 주유소 허가를 받고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놈이 뭐였어요? 유사 휘발유를 판 거야, 몰래. 단속에 딱 걸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주유소는 대물적 허가야, 나중에 배우면. 따라서 이거는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어리란 놈이, 띠란 놈이 와갖고는 팔아라 그래. 10억 줄게 팔아라 그래요. 지금 이제 영업정지 나올 거니까 빨리 팔았어요. 9억만 받고. 자, 얘는 이제 도망갔어요. 어리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왔다? 얘한테 영업정지가 나오더라고요. 때려도 됩니다. 양도인이 잘못한 이유로도 양수인도 제재를 받아요. 근데 뭐예요? 이때 법은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 근데 최고 강한 6개월을 때리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얘가 잘못했잖아, 그렇지? 나는 모르고 샀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는 좀 심했다. 판례가 나오는 거야. 그렇겠죠? 1개월 정도는 모르지만, 그렇죠?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6개월이나 영업정지? 이건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확하게 문제를 내려면 최장기란 말을 써줘야 되는데 가끔씩은 최장기를 빼고 내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니까 양도인이 잘못한 걸 이유로 양수인한테 하여튼 영업정지 때린 건 좀 심하다고 본 판례가 있더라 이거죠. 1개월을 때렸으면 심하다고 안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들. 1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고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또 표창도 2번이나 받았네. 가정형평도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놈이 뭐 했나?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까지 했어요. 이거는 좀 악질이지, 그치? 아무리 좀 잘 살았더라도, 표창을 받았더라도.
따라서 뭐예요? 해임의 징계 처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해임 받아도 싸지. 쥐가 요구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비례 원칙 위반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우리 비례 원칙은 어떻게 따진다고? 마지막은 이 공익과 이 불이익을 따지죠. 자, 해임이라는 건 엄청나죠.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돼요. 하지만 이 공익이 크면 적법화가 다 된단 말이야. 자, 우리 판례가 이 공익을 아주 크게 보는 게 두 가지인데, 뇌물 사건하고 음주운전 사건은 아주 강하게 봅니다. 이 공익이 너무너무 크게 봐요. 따라서 이 불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웬만하면 적법이야. 이것도 뇌물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또 음주운전 사건도 거의 다 적법이 나옵니다. 위법하다고 잘 안 봐줘요. 지금은 우리가 음주운전을 이게 막아야 된다는 이 공익적인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사들 마음에 달리겠지만. 그래서 1번은 뇌물 사건, 스스로 요구까지 했으니까 해임은 적법. 2번, 원고가 다른 차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 목적으로, 운행 목적도 아니야. 자신의 집 앞 6m를 운행했어. 6m. 6m면 뭐야? 여기서 저까지밖에 안 되잖아. 근데 단속에 걸린 거야, 임마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0.18이 처먹기는 많이 처먹네. 0.18이면 소주 한 3병, 2병은 넘게 먹겠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나는 이 차로 서적을 판매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래요? 그럴수록 더 음주운전을 안 해야지. 그렇죠? 면허 취소 적법하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음주운전은 잘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몇 미터에 운행했다 그러더라? 몇 미터 안 돼요. 이제 주차를 하려고 그 사람도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면허 취소를 당해 놓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 사고까지 쳤나 봐. 형사건을 걸렸는데 법정 구속까지 당했어요. 법원에서. 술 처먹으면 근신하고 이제 술을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소송 제기하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는 음주운전을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 교훈이다 이거지. 특히 공무원이 돼서 운전하면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뭐 뺑소니 이런 거 되면 공무원까지 잘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공무원들은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되기 전에 많이 해 하려면. 자, 다음. 그러니까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3번. 수입 녹용 중에 전지 3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까지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회분 함량을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기준치를 0.5% 초과했어요. 그렇게 많이 초과한 건 아니네요. 자, 근데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를 지시했어요. 행정청에서. 전부 다 폐기하라 이 말이에요. 한 10,000톤 되는데. 좀 10,000톤은 너무 심하겠다. 한 1톤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떨까요? 너무 심했나요? 아니죠. 예, 좀 샘플을 뽑아서 해봤는데 해분이 0.5%밖에 안 넘었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 누가 먹을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보건을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량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적법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결론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가끔씩 보통 다른 교재에는 20몇 개 막 이렇게 판례를 소개해 놓은 교과서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렇죠? 감으로 찍는 거지, 그렇지? 좀 심했다 느낌이 오는 건 비례원칙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 별로 좀 덜 심하네. 이런 느낌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만 일단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다음, 신뢰보호의 원칙. 시험은 신뢰보호 원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어렵고, 그렇죠? 자,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을 해보자. 아까 미망의 사건 했죠? 믿고 갔더니 이제 와서 돈 내놔래요. 신뢰보호에 반한다. 의, 근거, 그 다음에 요건, 한계,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 역시 위헌 위법, 7. 적용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로 교과서를 써놨어요. 의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국민이 믿은 신뢰는 보호에 주어야 한다는 원칙. 그게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다 이거죠. 근거. 자, 이 예를 한번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저기 동촌에 대구 공항 옆에 거기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동화사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오는 사람들 갔다가 오다가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오다가 거기에다 나이트 클럽을 하나 딱 만들면 꽤 장사가 잘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이트 클럽 허가가 가능한지 대구시장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대구시장한테 나이트 클럽 허가가 가능한지. 그랬더니 시장이 이제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니만 이제 뭐 건축과장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책도 막 뒤져보고 법령도 뒤져보더니만 어떻게 나한테 회신이 왔냐면 가능하다고 회신이 나온 거야. 나이트클럽 허가 해줄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언제든지 허가를 신청해 오라.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겠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가 나올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한 100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직원 뽑고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허가를 신청, 나이트클럽 허가를 신청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바뀐 거야, 최근에. 여기 한 3개월 됐는데 한 1개월 전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 시장이 보니까 어때요? 대구 공항 옆에는 K2 있잖아, K2. 미군 비행장이 있잖아요. 공군 비행장이 있죠. 이 공군 비행장 옆에는 원래는 나이트클럽 허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군사시설보호법상. 이걸 예전 시장은 미처 못 본 거야.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여기는 나이트클럽 허가는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 이 시장이 나이트클럽 허가 못 해준다. 허가 불허가 또는 다른 말로 허가 거부가 나온 거야. 이때 갑은 어떻겠어요? 이제 황당하지. 돈은 다 빌려놨는데 땅까지 다 봐놨어요. 천정까지 열리는 막 그런 멋진 나이트클럽을 구성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황당하잖아.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제. 그래서 어때요? 갑은 이건 심했다며. 나의 신뢰를 나는 믿었는데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 이 거부는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 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송 요건 통과해야죠. 대상 적격, 처분성 긍정, 다툴만 하죠. 원고 적격 긍정, 소익도 있고 다 요건 갔어요. 기간도 다 지켰어요. 소송 요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본안 판단, 위법한지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나는 뭘 주장한다?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허가 거부는 적법 아주 잘했죠. 하지만 무슨 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은 어떻게 따진다? 선보 요건을 따져보는 거야. 자, 어떤 요건? 다음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선보처 임반의 요건을 따집니다. 자, 첫째, 선행 조치가 있어야 돼요. 선행하는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행정청이. 누가? 행정기관이 먼저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믿은 사람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야 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면 뭐하러 신뢰를 보호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놈이 물어볼 때 서류를 일부러 조작을 한 거야. 속인 거야, 시장을. 그런 놈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없어야 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일정한 처리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한 상태에서는 뭐 보호해줄 게 없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배신, 마음이 아픈 걸 보상하는 건 없거든. 그런 건 보상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뭐야,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인과관계야. 이런 선행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믿고 요걸 했어야 된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반대되는 후행작용이 나오더라. 후행조치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선보처 임반의 요건을 갖춘 거야.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요건을 갖춘 거야. 자, 이 사건은 갖췄나요? 안 갖췄나요? 볼까요?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었나요? 있었죠.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요. 얘는 뭐 허위 서류 제출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얘는 여기에 군사시설보호법상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지 전혀 몰랐어요. 얘는 믿을만 해요. 보호할만 해요. 그 다음에 처리가 있나요? 100억을 대출받고 준비를 막 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안 했으면 이런 대출을 받았겠어요? 원인과 결과관계 있죠. 근데 이제 와서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에 반대되는 불허가가 나온 거야. 딱 갖췄네. 선보처 임반의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이익이 생긴 거야? 이 사람의 신뢰는 뭔가 좀 보호해 줘야 되겠죠. 신뢰 보호 이익이 생긴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왜? 행정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자,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이 허가를 거부하는 게 적법한 거야. 허가를 해주면 안 돼요. 법에 따르면. 따라서 뭐예요?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위를 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행정청은 거부를 해야지. 법대로 하자면 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예요? 얘의 신뢰보호 이익이 침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신뢰를 보호해 주려면 얘한테는 뭐 해줘야 돼요? 약속한 대로 허가를 해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얘랑 가위바위보 시키나요? 역시 어떻게 해봐야 돼? 뭐와 이렇게 충돌될 때는 형량을 역시 해봐야 돼. 저울질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이 사건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 이건 판사가 하는 거야 이제 이거는.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뭐를 낼까? 국가 안전보장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신뢰도 물론 안타깝지만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익이. 따라서 어때요? 당의 거부는 적법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신뢰보호 이익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라 그러면. 근데 법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은 잘 안 이루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교과서로는 뭐 신뢰보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맞다 하시면 돼. 일단 신뢰보호 이익은 있으니까 이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미망의 사건은 어때요? 소득정보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주를 했죠? 투자까지 했어요. 그 미망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토해내래요. 이제 와서 반하는 작용이죠. 준다 그랬다가 못 준다 그러니까. 따라서 요건 갖췄죠. 자, 그러면 신뢰이익이 생겼어요. 법률 적합성. 법률대로 하면 연금 주면 안 되잖아. 자, 이거는 뭐가 더 강조돼야 될까요? 이거는 연금 좀 법대로 지급을 안 하더라도 뭐예요? 이 미망이 더 이익이 크겠지. 따라서 이게 더 크니까 안 토해내도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미망의 사건에서. 됐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다. 보자. 그죠? 개념.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소극적 어떤 행위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하여 큰 의미 없고요. 뭔가에 대하여 신뢰를 했다면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건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다음, 연역. 아까 제가 뭐 했어요? 누구의 예를 들었죠? 미망인을 떠올려라 이거죠. 미망인.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거야. 그 미망인 사건이. 독일에서 20세기 초 학설과 판례, 즉 미망인 사건에 의하여 인정된 이후 행정절차법에도 제도화되었다. 독일 절차법에도 신뢰보호원칙 조문이 있어요. 우리도 행정절차법에 가보면 신뢰보호원칙을 4조 2항에 써놨어요. 신뢰보호와 관련된 조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법제화되었다. 한편 영미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영미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금반언의 법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금반언의 법리. 금반언이 뭐야? 금한다. 뭘 하는 걸? 여러분 한자 싫어하죠? 말을 뒤집는 걸 금한다 이 말이야. 말대로 그대로 해줘라. 왜 말을 바꾸냐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원칙을 말하는 거야? 비례 원칙을 말하나요? 신뢰보호의 원칙을 말하는 거야. 시험은 그렇게 낸다 이 말이야.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는 비례 원칙과 연결된다? 아니지. 신뢰보호와 연결되지. 말 그대로 말 바꾸지 말라니까. 그렇게도 낼 수도 있겠네.
됐습니다. 미망인 사건은 이제 참고를 해놓은 거예요. 미망인 사건이란 동베를린에 거주하는 미망인. 시험에 미망인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나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미망인 하면 대충 어디서 갔는데 뭐 약속한 대로 안 주더라 이렇게만 알면 돼요. 미망인이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면 미망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주를 했던 보조금을 받아오는 미망인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발생된 사건이다. 자, 그래서 미망인이 신뢰보호를 주장해서 안 토해내도 된 사건. 2번.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은, 자, 모든 행정법 이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아까 비례 원칙도. 처음 행정법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야경국가, 경찰국가에서 시작됐잖아. 경찰행정법에서 시작됐단 말이야. 경찰행정이 뭐예요? 제한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런 게 경찰행정이에요. 짭새가 경찰이 아니고, 우리가 얘는 경찰은 뭐예요? 질서 유지 작용을 하는 경찰이야. 우리가 범인을 잡고 형사들은 뭐예요? 사법경찰이야, 그거는. 우리 행정법에서는 그런 건 경찰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야. 우리가 하는 경찰은 여러분이 경찰 작용을 해요, 이제. 보건복지공무원, 식품위생과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정지 때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영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 작용이란 말이야. 그런 걸 경찰이라고 부른다고. 어쨌든 경찰행정에서 시작됐다. 근데 유일하게 뭐만? 미망인은 보조금 주는 거죠. 임금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야? 급부지. 그래서 신뢰보호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미망인을 떠올리면 급부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전 행정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됐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별표겠죠. 그 위에 영미법상의 건반원의 법리 별표. 미망인 사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근거. 자, 이 근거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신의칙설 이렇게. 신의칙이란 말은 뭐냐면, 야, 적어도 자,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죠? 내가 집을 팔았어요. 이제 이달 말에 집을 넘겨주기로, 이사를 가주기로 했어요. 집을 팔고 돈은 다 받았어. 그러면 난 이제 돈 다 받았으니까 집에다 막 낙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거는 신의칙에 반하는 거지. 계약을 했으면 뭐요? 신의 성실에 쫓아,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어떤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신의칙이야. 민법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야.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죠?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칙상 약속한 대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찾는 견해도 있었어요. 판례는 지금도 그렇게 또 봅니다. 근데 통설은 그게 아니고 법적 안정성에서 찾아요. 법적 안정성설. 법적 안정, 아까 미망인을 생각해 보세요. 좀 잘못됐지만 1년간 계속 지급해 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와서 뭐예요? 확 뒤집어 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법적 안정성이 깨지죠. 신뢰에 깨진다,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잘못됐더라도 믿었다면 그 믿음은 보호해 주는 게 맞겠다. 그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더 낫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다. 법적 안정성설에서. 요게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라고 해도 돼요. 자,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로는 법적 안정성설, 신의칙설, 사회국가원리설 뭐 이상한 학설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어디에서 찾는다? 법치국가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으로서 도출된다고 본다. 그걸 우리는 법적 안정성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별표야. 현재도 신뢰보호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 뭐 그렇겠지 뭐. 중요하진 않고요. 실정법적 근거는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된 법원칙인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도 있더라. 행정절차법 4조 2항, 국세기본법 18조 3항. 조문을 읽어볼까요? 이게 왜 신뢰보호인지. 행정청은 법령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때 국민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야. 근데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소급이란 말은 과거로 돌아갔어 이 말이야. 이거는 신뢰에 반하죠. 따라서 행정절차법 4조 2항 셋째 줄 뒤에 국세기본법 18조 3항도 거의 똑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했냐면
비교 페이지 페이지 52페이지 이렇게 써놓았어요. 페이지 52. 자, 페이지 52로 가볼까요? 뭔데 갑자기 52로 가래? 그 위에 종류의 1 행정설례법이 있죠. 행정설례법. 거기 보면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도 동일. 신뢰보호원칙에도 국세기본법 18조 3항, 절차법 4조 2항 똑같은 조문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선례가 쌓였으니까 국민이 믿었고 그대로 해줘라. 관습법, 신뢰보호상 이런 같은 말이다. 결국은 됐죠? 자, 이런 조문들 두 가지. 조문을 뭐 4조 3항 이렇게는 안 내는데 하여튼 절차법 4조 이렇게 있더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됐죠? 다음 신뢰보호의 요건. 이제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는 자,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나중에 국가가 하는 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행정,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행정입법이죠. 2편에. 그 다음에 행정행위도 하겠죠. 약속도 확약이라는 것도 해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거예요. 계획도 수립하기도 하고요. 자, 학설은 이 모든 행정작용을 다 선행조치라고 봐줍니다. 아주 넓게 봐줘요. 넓게 봐주더라. 자, 따라서 그러면 행정규칙도 신뢰보호원칙의 선행조치가 될 수 있는 거야. 행정규칙도. 행정지도 이런 것들도 선행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혹시나 그걸 믿어가지고 혹시나 신뢰에 반할 때는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해 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인정해 주더라 이렇게 알면 돼요. 판례는 조금 좁힙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을 해야만 돼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학자들은 좀 넓게 보더라. 판례는 어떤 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때만 선행조치라고 봐주더라. 자, 그러면 이 공적 견해 표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시적으로. 명시적이란 말이 뭐예요? 명시적으로 가능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묵시적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묵시적. 명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그거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그걸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면 X야. 명시적도 되고요. 당연히 묵시적도 됩니다. 묵시적도 견해 표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행정법에서 명시적인 경우만 가능하고 묵시적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적, 묵시적은 다 되는 거야. 같은 거야. 명시적은 되는데 묵시적은 안 되는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명시적인 뭐만 되고 묵시적인 경우는 인정 안 된다 이러면 X야, X. 그렇게 풀면 된다고. 하여튼 명시적, 묵시적은 세트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우리 소송에서 이것이 있다고 봐서 신뢰보호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없었는데 무슨 신뢰를 보호해줘.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거야. 엄청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어떤 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봐줬고 어떤 건 안 봐줬고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방법이 중요하겠죠. 판단 방법이. 자, 이 판단은 이렇게 따져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은 구애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의 경위, 업무 담당 업무의 성질,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신뢰를 할 만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실질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판례는 판단하고 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야? 아까 자, 이 나이트클럽 허가권자는 누구죠? 시장이 허가권자예요. 시장이. 근데 이 사람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시장이 없었어요. 거기 청소과장이 나오더라 이 말이야. 청소과장인지도 몰랐지 나는.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이트클럽 허가가 가능한지 좀 물으러 왔습니다. 문의를 하러 왔다 그랬더니까 그 사람이 뭐요? 건축법하고 막 법을 갖고 오더니 막 뒤져요. 저들끼리 막 회의도 합니다. 그러더니 가능합니다라고 회신을 해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믿고 이제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안 해주더라 이 말이야. 실내보호를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회신은 원래는 누가 해야 돼? 시장이 권한이 있는 놈이잖아. 형식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시장이 권한이 있는 거야. 그 청소과장은 권한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지 마라 이 말이야. 형식적인 권한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만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실질로 따져봐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갑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뭐 청소과장인지 권한이 있는 놈인지 알 수가 없죠. 저들끼리 회의하고 뭐 가능하다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낼까?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과 관련하여서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만으로 판단한다 이러면 아니지. 형식적인 권한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만 했느냐로 따지지. 그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특혜급이야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한 거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들을 판례를 외워놔야 돼. 이게. 어떤 건 공적 견해 표명인지, 즉 신뢰 보호를 인정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외워놔야 된다. 사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죠. 자, 60페이지. 요건에 행정기관의 선행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학설은 법이든 행정계획이든 행정행위든 확약이든 그다 행정지도도 써놔도 돼요. 그런 거든 자, 행정청에 명시적, 묵시적 언동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아주 넓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는 적극적인 작용이든 소극적 작용이든 따지지를 않아요. 소극적 작용 동그라미. 소극적 작용은 안 된다 그러면 X야. 다 포함된다. 니은. 이때 선행 조치는 적법한 행위라야만 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법한 행위도 포함된다. 별표 2개. 다만 무효인 경우에는 선행 조치가 아니라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무효인 행위를 믿어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역시 별표 2개. 판례도 마찬가지. 판례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를 명시적, 묵시적, 공적 견해의 표명회로 국한시킨다. 묵시적 동그라미.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어요. 추상적 지리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은 이 말이 뭐야? 추상적 지리란 말은 뭐야? 내가 어느 지역에 이런 나이트클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야, 건축법에는 나이트클럽 허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건축법은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래? 그러면 나도 다 가능하겠네 이렇게 믿는 거야. 즉 구체적으로 뭔가 딱 명쾌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추상적인 지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봐주면 안 되겠지. 그렇죠? 별표. 다음 니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형식상의 권한 분배로 따진다가 아니고 담당자의 지위, 임무, 경위 등등. 자, 신뢰 가능성 동그라미, 실질 동그라미. 그걸로 판단해야 한다. 별표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러하니까 위법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이런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신뢰보호에 위반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신뢰보호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소급 과세 뭐 이런 걸 주장하려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세금 이 사람이 옛날에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랬다가 이번엔 내라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 너 안 내도 된다 그랬지 않느냐.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납세자가. 그렇죠. 난 돈 못 내겠다.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납세자가
비교 행정청 X, 그렇죠?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른 말로 원고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본 판례, 안 본 판례. 자, 할 수 없어요. 다 외워야 돼. 물론 뭐 많이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자, 1번 볼까요? 자,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봤대요. 신뢰보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이 회신을 해줬다요. 자, 이러면 공적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추상적 질의 이런 말이 없으니까. 제대로 질의를 했고 회신을 해줬으면 이거는 믿을만하다. B급. 2번 A급. 원래 운송면허세의 부과 근거인 지방세법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될 때까지 원래는 부과해야 되는데 4년이나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동그라미 알고도 피고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왜 안 때렸냐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자, 여러분들이 납세자라면 어떻겠어요? 와, 수출을 위해서 4년이나 세금을 안 때리니까 이거는 비과세 관행, 아, 세금을 안 때리는 거구나 라고 믿었겠죠. 자,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른 말로 뭐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죠? A급이야. 3번이에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 구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했네요. 그랬더니 근교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을 해왔어요. 세금 안 때린다 이런 말을 해왔단 말이야. 자, 지금 무슨 세예요? 취득세는 구지방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의 부과권자는 누구야?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누가 회신을 해줬어요? 근교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지. 자, 형식적인 권한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교부 장관이. 지방세는 지방 군수가 부과해야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지. 하지만 어때요? 믿을만 했느냐로 따진단 말이야. 장관이 비과세 하겠다는데, 그렇죠? 믿을만 하죠. 따라서 비과세 관행 또는 뭐죠?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그렇죠? A급. 그 다음에 4번은 지워버리세요. 아예 안 보이게. 뒤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공적견해 표명으로 안 본 경우인데 지금 잘못 들어갔어. 지워버리시고. 5번을 볼까요?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생산 녹지로 다빈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는 물어본 거야. 담당 공무원한테. 야, 지금 녹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땅이. 내가 종교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생산 녹지로 답인 토지야. 답이 뭐야? 답. 전은 밭, 답은 논으로 지금 정해진 땅이란 말이야. 논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답을 대로 바꿔야 돼. 대지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야, 내가 지금 종교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답이거든. 이 땅을 이따가 대지로 바꾸고 내가 종교회관을 지을 건데 가능하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관련 법규상 허용됩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된 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토지 형질 변경. 이게 형질 변경이라 그래요. 답을 대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걸 신청했더니 이제 와서 뭐예요? 딴소리 하는 거야. 불허가 이렇게 나오죠. 불허가. 자, 이러면 신뢰보호에 반한다. 분명히 너 된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토지거래 허가할 때.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 말이 있으면 아주 쉽잖아. 근데 그거를 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기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 받을 때 보통 용도란에 쓰여지거든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지를 적도록 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 종교회관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자,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분명히 물어본 사건은 물어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좀 더럽게 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거는 기출 문제 할 때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기는 분명히 허용된다 했으니까 핵심은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볼만하죠. A급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 본 경우예요. 안 본 경우. 자, 1번.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예전에. 그걸 이제, 그 법률은 위헌이니까 이번에 나는 안 되겠네라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때, 헌재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선행 조치는 누가 해야 돼?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헌재가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전혀 딴 사람이 한 걸 왜 네가 믿냐 이런 거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A급. 그 다음에 2번 판례. 자,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요.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먼저 통보를 먼저 받기로 돼 있어요.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죠. 그때는 행정청이 적정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하다가 그 땅이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 지역이 다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준도시지역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거든. 지역을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때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신청한 거야.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행정청이 못 바꿔준다 이렇게 나온 거야. 거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자, 이거는 나중에 뭐 예비 결정 이런 걸 배워야 아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자, 따집니다. 이게 이런 폐기물 처리업이 필요한지를 따져서 야, 이 정도는 적정하다 이 말이야. 이런 통보를 해주더라. 폐기물 처리업은 그래 할만하네. 근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더니 이제 와서 뭐 청소업자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 적정하다는 건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적정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신뢰보호에 반해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이 지역이 정확하게는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에 이제 공장을 못 지니까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국토계획법에는 각 지역마다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관리지역 이렇게 지역이 다 정해집니다. 이 땅은 농림지역인 땅이었어요. 근데 농림지역에는 공장을 지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어때요?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해달라. 즉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뜻이야. 계획 변경을 신청한 거야. 그랬더니 행정청이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야. 용도지역을 못 바꿔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다고요? 신뢰보호를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랬어요? 야, 자, 이 적정하다는 통보는 뭐가 적정하다는 거죠? 폐기물 처리업이 적정하다는 거야.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폐기물 처리업이 가능하다는 거지.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말은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지. 진짜 그렇다 이 말이야. 따라서 뭐예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이지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자,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적정 통보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혜급 판례야. 나중에 다시 한번 연습할 기회가 있습니다. 3번은 똑같은 판례예요. 폐기물 처리업 시행 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해주길래 당의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더니 안 해주더라 이 말이야. 신뢰보호를 주장했더니 역시 뭐라 그럴까요? 우리 판례는 폐기물 처리업이 적정하다는 거지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고 누가 그랬냐 이렇게 나온다. 똑같죠?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고 형질 변경 해주겠다는 말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보면 되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3번은 약간 C급이야. 2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A급. 같은 취지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야, 4번. 자, 국가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대요. 이놈이 아직 형을 받고 징역 1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안 지났어요. 자,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 지나면 공무원 시험을 쳐봐야 공무원 임용을 안 해줍니다. 임용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징역형, 금고형 이런 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무원 결격 사유를 잘 읽어봐야 돼. 거기에 해당하면 시험 쳐도 합격이 안 돼요.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있죠? 폭행으로. 주위에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손들어봐. 벌금은 관계없어요. 벌금 받은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끔씩 가면 몰래 와갖고 물어봐요. 제가 사실은 친구들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폭행죄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쳐도 됩니까? 아무래도 지가 싸운 것 같아. 친구가 싸운 게 아니고. 자, 어쨌든 관계없어요. 자, 공무원 임용 결격자야 얘는. 근데 어때요? 공무원 시험을 쳤어요. 합격을 했어요. 시험에는 잘 쳤어. 그래서 공무원 임용이 된 거야. 원래는 임용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임용은 우리는 뭐라고 보냐? 이 말이야. 위법하죠. 결격자에 대해서 임용하면 안 되잖아. 자, 행정행위예요. 이런 임용도. 행정행위에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고 조금 위법하면 취소 사유라고 봐요. 근데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뭐라고 보냐면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효라고 봐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이 임용은 무효인 거야. 무효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도 국가도 과실이 있죠. 못 본 거야. 잘 미쳐.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예요. 이거는 무조건 무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계속 했어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무효인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갑이 옛날에 임용될 때 임용 결격자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어때요? 임용권자가 너의 임용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취소한다 이렇게. 취소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취소는 진짜 취소가 아니죠. 무효였는데 무슨 취소할 게 뭐 있어. 효력도 없는 걸. 말로는 취소란 말을 쓰지만 이건 뭐하고 같은 말이다. 이거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를 배워야 알아요. 무효임을 그냥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인 거야. 진짜 취소가 아니고. 진짜 취소는 효력이 있는 걸 없애는 걸 취소라 그래요. 근데 말은 취소라고 하지만 이거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의 그런 의미다. 이 말.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취소하니까 갑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10년간 공무원 생활 잘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 임용을 취소하면 난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죠. 내일 모레 이제 승진인데 사무관 승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임용 취소 나가래. 1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이거는 신뢰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야. 자,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효인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야. 무효일 때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이건 무효였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아까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61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에 위법은 되지만 조금 위법한 건 되는데 무효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가 방금 4번 판례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거야. 그렇죠? A급이요. A급. 자, 읽어보죠.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했지만 이는 이제 와서 취소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 임용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것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이든 신뢰보호원칙이든 또 CO로 소멸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원래는 3년간 CO 취소 안 하면 소멸되거든. 이거는 진짜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CO든 뭐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얘는 물러나야 돼. 물러나야 된다. 그렇죠? 이게 4번 판례다. A급 판례요. 5번은 B급이야. 근데 똑같은 거야. 읽어보죠.
고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학은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대요. 자, 석사를 받으려 가려면 학사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놈은 학사학위도 없었는데 석사학위에 대학원 시험을 친 거야. 또 합격을 했네요. 그리고는 뭐예요? 공부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 통과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자, 하지만 뭐예요, 이거는? 학사 학위도 없는데 석사 학위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석사 학위는 뭐라는 거야? 무효라는 거야, 무효. 따라서 이제 와서 석사 학위 취소하니까 이 사람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니까 주장할 수 없다. 똑같은 판례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효는. 그래서 4번이 근데 시험이 거의 다 나오고 5번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뭐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어? 자, 6번 판례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신뢰보호가 원래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이제 판례도 제일 많고 요것만 좀 지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하죠.